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기로에 선 것 같죠?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표출이 되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 교수 나오셨고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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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도는 말이 관세가 가니까 과세가 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말도 맞는 게 그동안 아주 강한 상승세를 탔던 국내 증시가 세제 개편이 발표되고 나서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3,200선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 물론 우리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사안이었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딱 꼬집어서 또 원인을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어떤 시장이 좀 폭락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 기대감에 좀 금이 갔다 생각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센티먼트가 나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조금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왜 작년 말에 금투세를 폐지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론에 떠밀려갖고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강한 드라이브로 상법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이사회를 위해서 제도 개편도 하면서 네.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 배당주 또 분리과세 이런 것들 들고 굵직한 이슈들 들고 나와서 사실은 큰 기대와 사실은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배당소득과세, 뭐 정권세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망스러운 정책을 나오니까 사실은 큰 손 작은 손 할 것 없이 다 이제 실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게 3천선 밑으로 깨지 수도 있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악재가 나오면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제 그렇게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코스피 5천 시도로 가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5천 시도로 가는 데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각종 기대들이 막 무궁무진해서 그동안 이제 지수가 쭉 올라갔던 건데 많이 올랐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대한 걱정들은 다들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딱 요때쯤에 터졌단 네, 말이죠. 네, 8월 1일 공포의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 차가운 증시를 데피려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네. 갑자기 에어컨도 같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형평도 중요하고 증시 부양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까지 내걸고 그렇게 그 방향성에 입각한 여러 정책들이 일관되게 정책이 발표돼야 되는데 그 정책 기조에 어긋난 갑자기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책 기조, 이 정책 기조가 발표되니까 많이 실망했었던 것이고요. 또 8월 1일 저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세제 개편 얘기도 좀 많이 나누겠지만 네. 대외적인 여건도 마찬가지 상호관세가 발효될 걸로 알은 거예요. 8월 1일 날. 아, 네. 예, 8월 1일부터 그러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시부터 네. 상호관세가 발효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긴장했었죠. 근데 1시로부터 제가 생각하기엔 한 2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8월 7일 날 상호관세가 부과되겠다. 네. 일종의 유예인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또 8월 7일 날 상호관세가 실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증시의 반응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같이 겹치면서 금요일 날 굉장히 어두웠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하나 터지니까 곧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분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변동성이 있는 조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은 네. 정부가 얘기했던 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투자가들 중에서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다 모두 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득세로 넘어온 거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취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가들한테 조금 더 포커싱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꺾였지만은 사실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세하고 사실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관세도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되고 전반적인 국내 시장의 어떤 장기 모멘텀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세게 갉아먹은 그런 부분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것까지 다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저는 만약에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개인들 쪽 특히 이제 분리과세 같은 게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같은 게 또 일부에서는 또 괜찮다라고 또 보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 요건 요게 하나가 이제 딱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자라고 지금 한 개 잘못해갖고 뺨 맞는 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인 변수보다는 이미 이제 그 부분을 뭐 정부 여당이 지금 뺨 맞고 지금 일단 빨리 수정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이슈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 더 빨리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그만큼 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책적인 부분 말고 매크로적인 환경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1,400원 막 육박하는 좀 갔다가 또 지금 내려왔는데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달러 인덱스도 좀 1% 이상 막 낙폭도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변수 중에 중요한 게 네. 금리입니다. 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냐, 실망감이냐. 근데 최근 이틀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야라고 단단히 믿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때까지만 해도 근데 금요일 밤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이죠. 네.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용 지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실업률 올라가고 취업자 증가 감소하고 또 이 고용 통계가 수정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용 시장이 무너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인하론이 갑자기 또 제기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죠. 그럼 매파죠. 네,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파이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게 이 파월의 측근이에요.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사실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 때 쿠글러 이사가 불참했거든요. 표결 안 했죠. 저는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하겠죠. 그 이사직이 비니까 원래 쿠글러 이사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임기가. 네. 근데 앞당겨서 스스로 사임한 거예요. 물론 아마도 정치적 입장이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팩트는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 연준 위원 특히 FOMC 이사들, 가버너스 이 7명의 이사진 중에 1명 자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1명을 채우겠죠. 네. 그 1명을 채우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줄 금리 인하론자 혹은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도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인데 그러면 7명의 연준 이사 중에 파월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용 충격도 있고 금리 인하론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마련된다다가 쿠글러 이사가 이제 사임하니까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을 먼저 발표해 버리면 그러면 금리 인하론이 대세가 되겠구나. 그러면 작년 9월 기억하십니까? 빅컷의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네. 그게 정치적 금리 인하 아니었냐라고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또 역시 이번 FOMC
9월 FOMC 때 또 정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구나, 빚컷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종류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그게 소위 국채 금리에 반영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에 이걸 대입을 해본다면 그렇죠.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원달러 워낙 환율 강세. 그렇습니다. 워낙 강세, 상대적인 강세 예,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역시 어제 오늘의 증시에 작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쇼크는 이게 bad is good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시장에서는. 네. 고용 쇼크는 금리 인하의 신호네. 네. 받아들이니까 어제 오늘 이게 증시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고용 쇼크네, 미국 경제 뭐 우당탕탕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들어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금리 인하의 신호네 하면서 다시 급반전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거시적인 영향 요인과 또 세제 개편에 대한 또 반대의 기대감, 네. 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기조적으로 좀 현 수준에서보다는 낮아지는 게 증시 입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에도 훨씬 더 용이해지고 그런 환경은 괜찮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달러 약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달러 강세 요인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예를 들면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네. 이건 또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는 또 이제 뭐 정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의 그 어떤 수급 요인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자욱한 상황이고 또 특히 이런 시기에 사실은 뭐 환율 전문가들이 예측한 내용들이 보면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이제 저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틀린 것만 주로 교수님 보신 거 같아요. 예, 맞는 것만 보면 틀리는 게 많이 각인이 많이 되죠. 좀 더 이제 그래서 좀 긴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뭐 1,400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제가 좀 용감한 직설이니까 용감하게 직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현상은 그런 이유였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강달러냐 약달러냐를 논할 때는 또 다른 의견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 가치가 완전히 약한 약달러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달러 기조가 다소 약세화될 것이다라고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00원을 넘는 수준이 유지된다면 여전히 강달러인 거예요. 네. 그러나 1,400원대에서 1,300원 초반이나 1,200 후반 정도를 기록한다면 약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전망이 사실 어렵고 엇갈릴 수 있는 것인데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미국이 많은 자본을 미국에다 끌어다가 미국의 제조 기지를 안착시키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무엇을 원할까? 달러 약세를 원할까? 강세를 원할까? 약세를 유도해야만 미국에서 이제 가동률을 올리는 거예요. 네. 현지의 제조 기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시장 논리로 어디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유리할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무리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이동시켜도 한국에서 가동률을 늘리고 미국 가동률을 낮춰요. 이게 다국적 기업들의 보통의 경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기를 유도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마러라고 협정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지만 네. 약세화를 유도한다. 그렇다고 약달러가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의견은 이제 약세화의 장기적인 전망도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지금 강세로 가는 약세로 가는 양쪽의 요인들이 다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명확하게는 저희가 아직 관세가 본격화되진 않았잖아요. 8월 7일 이후로 만약에 15%의 상호 관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 또 한 번 환경이 바뀐다면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환율은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보단 떨어지는 게 증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환경인 거죠. 예, 더 좋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일단은 달러 자체를 먼저 본다면은 약간 약세 트렌드로 사실 이제 가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8일부터 이제 트럼프 관세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 와중에서 보면은 그럼 한국 그런 매크로 상황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한국 매크로 상황도 보시면 지금 7월 CPI가 2.1%로 계속 이제 안정화가 된 상황이고요. 네. 7월 무역 수지도 지금 66억 달러 흑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도 22bp로 되게 안정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현재 달러가 약간 약세 트렌드로 꺾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놨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환율이 한 1,350원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8월 28일 날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그래 향후 이제 다시 1,400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막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9월 17일 날 FOMC가 있거든요. 미리 좀 해놔야 그래 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좀 어느 정도 맞춰놓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1,350원 정도 안정화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제 액션에 따라서 그 다음은 또 이제 다시 1,400원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350원대에서 이제 안정을 취한 건지는 그때 가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공개 발언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관련 목소리 차례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여든 야든 지금 반응에는 깜짝 놀란 것 같기는 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하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을 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갈립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인지 교수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전 정책위 의장이죠. 전임입니다, 예, 전임 이제. 됐죠. 이분의 말씀은 지금 나오질 않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뭐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려도 이렇게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선례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적절한 이게 예인지는 모르지만 장수하시는 아이 드신 분들이 많은 중에서 그 중에서는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술 담배도 괜찮네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들려요.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요인 중에서 하나가 나빠져도 또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면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시기별로 좋았던 호재 같은 것들을 고려 없이 뭐 이런 정책을 다시 되돌려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좀 안이한 그런 평가인데. 가장 크게 지금 센티먼트를 영향을 끼쳤던 건 이겁니다.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외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자고 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뭐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 세수 부족이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 해가지고 세수 충족되는 그 규모도 사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그 세수 충족을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방향성과 사실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이 어떤 그런 발언과 정책 제안은 사실 앞으로 시장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뭐 제안들이 나오더라도 이 약발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말들은 얼마나 이제 사실 어떻게 위험한 얘기인지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뭐 발언을 좀 자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50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으로 올려서 그러면 그때 세금 부담 덜고 증시가 활성화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 투자자들을 봤었을 때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확 늘어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0.1% 미만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증시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이냐? 요것만 보면 진성준 전 정책위원장 말이 이해도 갑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심리를 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원장 전 위원장의 그 발언에서 저는 발언을 좀 정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네. 과거에 전례가 없다. 선례가 그렇지 않았다. 코스피 5천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례가 없는 걸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앞으로 2025년, 26년, 27년을 계획하는 정책 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혀 전례가 없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으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무너질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은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보통 연구 주제예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연구하는 거. 이게 연구 주제인데 연구를 제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게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네. 자연과학은 항상 통제 대상이 있어요. 이게 좀 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제인데 통제가 제일 중요해요. 통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예를 들면 자연과학에서 연구할 때 생쥐를 한 마리 갖고만 실험하지 않아요. 이 약의 효과를 볼 때 생쥐를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 생쥐는 약을 투입하고 그 다음 한 마리 약은 가짜 약을 투입해요. 그걸 플라시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통제를 해서 그 경과를 비교합니다. 근데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이 통제가 불가능해요. 한국 A가 있고 한국 B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전례가 없으니까 이럴 일이 없을 거야라고 평가하거나 그리고 이런 정책 제도 개편이 있을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판단할 때 과거에 전례가 없으니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사회과학적 영향 요인을 판단할 때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죠? 전혀 다른 종류의 상황인데 그게 통제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회과학적 현상을 놓고 그 제도 개편의 영향 요인을 볼 때는 과거에 전례가 없으니까 그럴 거야라는 그 자체의 논리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악역을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 정의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양도소득세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0억 원 이상의 다량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들이라면 응당 내야 되는 과세 그렇죠. 차원에서 이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이제 다른 것보다 정부가 이미 앞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하면서 시장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주가 지수를 더 높여주고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외국이나 이제 법인도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전반적인 부의 축적을 이제 주식시장을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 세법 개정에 와갖고는 또 얘기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뭔가 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태까지 이제 이 시장에서 봤던 게 합리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서 20-30배, 아니 몇 배가 더 커졌는데 다시 지금 옛날에 100억 했던 그런 부분들을 10억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요즘 강남에 가도 아파트 한 채가 30억인데 무슨 10억을 갖고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합리해져 보이고 두 번째는 공평성의 의미죠. 왜냐하면 이미 5%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 대주주 인정하는 상법 같은 것이 다른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갖고 자른다. 왜냐하면 어떤 주식은 한 주당 100만 원, 200만 원 간 주식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한다는 게 불공평한 거고 세 번째는 그럼 만약에 이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세수를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15%로 줄였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세수가 늘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10억으로 줄여버리면은 사실은 고액자산가들은 거래를 안 해버리거든요. 아니면 딴 데로 가버리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거 부분도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 기대 심리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는. 만약에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법 개정안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내줬는데 보니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뭔가 좀 어설프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9가지 잘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버린 거죠.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수정만 어느 정도 좀 해서 다시 이제 투자가들의 신뢰만 복구해주면은 괜찮은 정책으로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김광석 교수님, 만약 네. 기준 10억 원이 아니고 조정을 좀 했어요. 네. 20억 혹은 30억 정도로. 네. 그러면 괜찮을까요?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속내는 장난하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 공동체.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공동체와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공동체. 또 뭐 지역별로도 공동체가 분리되어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의 표심 혹은 민심 이런 게 반영되어서 이것을 이 민심 자체를 못 읽는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는 제가 왜 그러냐면 조세 형평도 중요해요. 조세 형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증시 부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그럼 무엇 결정 내려야 될까? 근데 이재명 현 정부가 우리 투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공약일 텐데 정책 공약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저 정말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기업 강연 갔을 때 네. 강연 대상자들한테 이재명 신정부의 정책 공약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코스피 5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럼 코스피 5천이라는 그 정책 공약에 조세 형평도 정책 공약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5천도 정책 공약이에요. 두 가지가 정책 공약인데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상충된다면 민심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맞는가? 그러면 시점적으로도 코스피 5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적절한 시도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상충되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놀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네. 어쩌면 이게 이런 생각에 기반했을 수도 있다. 세수 확보. 네. 지금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하고 세출을 늘려야 되는 여정인데 이렇게 되면 세수 확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다 국채 발행하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치솟아서 민간 기업들이 채권 발행이 어려워져서 정상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놓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앵커님께. 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앵커님이 만약에 과일 가게를 해요. 네. 좀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사과 가격을 1,0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럼 매출이 늘까요? 오히려 줄 가능성이 있죠. 판매량이 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세제 개편을 했는데 사실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시를 부양시키면 됩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뛰어들면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율을 조정한다, 세법을 개정한다라기보다는 증시 자체를 개선시켜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고 그러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겠다.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을 올려서 매출액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판매량을 많이 늘려보겠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많이 늘려보겠다. 그럼으로써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세입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기준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특히 절충해 가서 금액을 올리더라도 저는 한번 깨진 센티먼트는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제 그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갖고 지금 법으로 네. 정하고 있습니다. 1% 또는 10억 원 이상. 그렇죠. 법에서 정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만 이 법의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분율과 주식수는 똑같은데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대주주가 아니다가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3천에서 5천 포인트로 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대주주가 아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변동이 없는데 단지 주가가 올라가고 대주주라는 신분이 바뀐다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일에 정말로 이제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지분율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시가총액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뭐 50억, 100억, 뭐 10억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의 논리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집권 여당에서도 보면은 뭐 정책 위장도 뭐 일을 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이게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관련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 가지고 뭐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고 코스피 5천 특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앞으로 모든 정책, 주식시장 관련된 정책은 좀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거기서 일관되게 좀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집권 여당에서 그런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자산도 다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해요. 예를 들면 이자만 받아도 이자 소득세 떼잖아요. 부동산도 뭐 양도소득세 당연한 거고. 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식시장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그 양도소득세율을 좀 낮추면 어때요? 그런 식의 절충안. 지금 이제 20%, 네. 뭐 3억 원 이상이면 더 높아지는데 이걸 좀 낮추면 어때요? 사실 지금 양도소득세율은 다른 그 양도소득세하고 거의 형평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율을 낮춘다, 바꾼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자르는 부분은 결국은 계속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살아있는 평생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것보다 조삼모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50억 올린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뭐 갑자기 100억을 늘린다고 그러면은 또 장난치냐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저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에하고 좀 틀리게 국민들의 어떤 투자가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사실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한 번도 저는 지금 이번에 굳이 늘 필요 없이 좀 뺐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좀 해갖고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시가총액을 자르지 말고 그다음에 뭐 소득세율을 바꾸지 말고 그냥 이 지분율로 갖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이 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세율 갖고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사실 금투세 도입을 저희가 한참 얘기했다가 결국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지금 증권거래세율도 올리고 양도소득세 카드도 다시 꺼내 들고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 내용 중에서 또 다른 내용을 짚어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은행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업은 라이센스,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증권주, 은행주들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죠. 정말 이자 장사, 김명수 씨님, 이자 장사 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 단기 수익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금융산업의 수익 구조를 보면 크게 둘로 쪼갭니다. 이자 이익이냐, 비이자 이익이냐. 근데 이자 이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근데 대세계 다른 나라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GSIB라고 하죠.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이
GSIB에 해당되는 글로벌 은행들, 뭐 여러분 아마 뭐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나 뭐 JP모건이나 네. 이런 수많은 은행들의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을 좀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비이자 이익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생태계가 그냥 대출해서 먹고 살자라는 관점에서의 이 수익 구조밖에 좀 머물러 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특히 22년, 23년, 24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 있었죠.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한국은행도 동참해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3.5%까지 끌어올렸죠. 그 높은 금리 시대에 대출하는데 더 많은 대출 이자 수익을 영위했죠. 그러니까 이 금융업의 은행 산업의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이자 이익에 많이 치중한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높은 금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방면으로 또 그러니까 비이자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면으로의 금융 선진화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나 뭐 금융사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지금 2배로 또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일종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라. 횡재세와 비교를 하기도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현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이번 정부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 지주사라든지 은행주들의 어떠한 이제 그 수익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제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 지급률도 확대시키고 이렇게 뭐 했을 경우에 저는 사실 지금 요 4대 은행이죠. 저희 이제 4대 은행을 보면은 아직도 PBR 수준이 주가가 좀 꽤 올랐고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아직도 KB금융은 0.6배, 신한지주가 한 0.6배, 하나금융지도 0.6배, 우리금융지도 0.5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PBR이 1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단은 이번 이제 제도적 개선이 있잖아요. 네. 개선에 따라서 뭐 다른 건 처치하고더라도 PBR 1배까지는 주가를 좀 끌어올려줘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영업이익을 보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죠. 님 같은 경우 한 60조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규모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조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넷 인터레스트 마진 더 줄어들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이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다 통제하죠. 사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쪽도 이제 수익이 줄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과도한 이자 수익 규제까지 세 가지가 다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일단은 저는 겁니다. 은행업이라든지 주요 업종들은 굳이 시장에서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냥 놔둬도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부분만 잘 갖고 배당률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하면서 이 은행업에 대한 어떤 구조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 나올 것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뭐 정부가 이자놀이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규제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 사실 분리과세도 당초 안보다 조금 후퇴했다고 보는 거는 예를 들어 40% 성향을 이상을 가져가야만 요게 사실 이제 은행주들을 겨냥해서 은행주들은 기존에도 배당을 꽤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 그냥 도입하면 은행주들은 바로 그냥 대상이 되니까 좀 더 높이기 위해서 40%로 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 소버린 AI,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소위 말해서 국적이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요. 여기에 이제 최종 사업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 교수님, 뭐 네이버라든지 LG, 뭐 우리나라를 대표한 IT 기업들이 컨소시엄들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반도체와 AI 모멘텀을 필두로 한 빅테크들이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계부에서 이제 5군데를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 5군데 모두 다 이제 주가는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어떤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개발 프로젝트가 2027년까지 2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매 6개월마다 하나씩 탈락시켜 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것만 가지고는 주가 상승 효과를 너무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가 AI 개발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떨어진 기업들도 보면 카카오도 있고 KT도 있는데 네. 또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주가가 큰 악재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게 그 뭐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 뭐 2천억이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지만 이런 이 AI라는 거는 뭐 앞으로 미래의 어떤 큰 사업이고 먹거리인데 이런 뭐 정부의 프로젝트 5군데 떨어졌다 해갖고 카카오나 KT가 AI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올랐다고 너무 이렇게 뭐 엄청난 호재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엄청난 악재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후의 성장은 사실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아마 힘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밝혔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 방향, 그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 AI 투자가 상당 부분 우선순위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변화를 이끌어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자본시장을 뭐 5천까지 만들겠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한다면 한국 경제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제로 성장 1% 성장에서 머문다면 네. 증시만 5천까지 올라가는 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 통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코스피 5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실물 경제도 지금의 저성장 국면 아니라 고성장 국면으로 전환시켜야만 타당한 코스피 5천 타당하네라고 받아들여질 겁니다.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는 막 무너지는데 그 자산 시장만 자본 시장만 폭등하면 일시적으로 버블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을 고민했는데 그 동력을 바로 AI 고속도로로 삼은 거고요. 네. 그 AI 고속도로에서 물리적인 것,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지형지물적인 것도 있겠지만 AI 모델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고 거기 정부가 2천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 2천억의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있고 물론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이 선정된 기업들만 일시적으로는 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도 역시 이 AI 고속도로의 사업으로서 참여하거나 뭐 정부 지원금 안 받고도 독자적으로 또 AI 모델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혹은 AI 모델이 구축됐으면 그 구축된 AI 모델을 서비스로 실현시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통업이나 교통업이나 금융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AI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개발된 AI 모델을 여러 산업에 걸쳐서 융합시키고 접목시키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또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이 AI 자체가 성장률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이 약 3.5%거든요. 네. 연평균 한 5년 동안 연평균이. 그런데 AI 산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AI 산업이란 건 사실은 없죠. AI 기술이니까. 근데 AI가 접목되는 산업들, 이 산업의 성장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3.5%씩 증가하는데 네. 이 AI 영역은 25%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장 동력 산업을 거머쥐어야만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집약된 정부 정책과 비즈니스 영역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모멘텀 반드시 필요하다. 이현수 대표님도 공감하시는지요? 네, 공감하고요. 전 뭐 정부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도 늦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왜냐하면 사실 뭐 미국 주시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 AI 산업을 작년까지 생산과 소비를 다 독점을 사실 미국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뭐 중국 딥시크를 시작으로 해갖고 글로벌 생산과 이제 수요로 지금 이 전반적인 AI 산업이 지금 확대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일본 어느 나라 국가든지 지금 AI 산업의 인프라를 지금 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인프라라는 것은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인프라를 까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래야 일단은 산업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건 사실 그 인프라를 깔겠다는 뭐 여태까지 민간 기업에서 했던 의지도 없었고 정부의 의지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 뭐 AI 100조 산업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인프라를 먼저 깔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뭐 예를 든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탈락됐지만은 이미 오픈 AI하고 지금 협업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안산에 일단은 데이터 센터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양평 쪽에 2차 데이터 센터 한 거의 1조 원 들여서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카카오 같이 이제 AI 에이전트 사업을 미리 시작한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솔트록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란 테크놀로지 같이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이 돼 있는데 굳이 정부가 안 해줘도 자기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는 민간 업체들은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정부가 분명히 아직 인프라의 초기 단계를 지금 깨우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실 저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민간 산업이 안 하고 정부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은 다 민간이 이 AI 인프라를 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뭐 이번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네이버는 사실 민간 쪽으로 더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자금 갖고 계속 지금 AI 산업에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딱 시점을 정부가 집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 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은 저는 전혀 문제 안 되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그러면 어제 오늘 뭐 엄청난 주가 폭등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경쟁을 시켜갖고 계속 곤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달랑 2개로.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은 결국 정부가 옆구리 찌르는 거지만은 민간이 결국은 끌고 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고 보면은 일단 시기 적절하게 되면 너무 지금에도 늦었다. 빨리 더 우리가 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HBM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이미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러한 베이스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수주를 한 걸 계기로 반등의 포인트가 마련됐습니까? 그 이전부터 저는 반등의 포인트는 마련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제 전고점인 9만 원을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온 거 딱 보시면은 영업이익 1조 미만으로 사실 반도체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반도체에서 보면 HBM 쪽 분명히 지금 SK 하이닉스에 다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그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지금 벌써 7월 달부터 주요 고객사한테 HBM4를 이미 지금 한번 지금 이 물건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돌린 게 만약에 지금 뭐 기술적으로 괜찮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갖고 매출이 나온 데는 한 1분기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한 달 전에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7.7%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TSMC가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중국에 있는 SMIC한테도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을 정도. 네. 그 정도로 망가진 지금 파운드리를 결국은 테슬라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것도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AI6라는 그런 칩을 좀 제공해 준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하고 삼성전자가 윈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반도체 부분에서 네. 터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잡아줬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전고점 한번 다시 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달부터 미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요, 또 세계 경제는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 중심에 있겠죠. 생산 소비 투자부터 고용과 금리까지 꽤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반영하는 증시도 변곡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